13살의 나이에 천에서 가장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썼으나 불과 21살에 차가운 황금관 속에 갇혀 영원히 잠든 여인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냉철했던 철의 군주 강희제를 무려 48년 동안이나 홀로 울게 만든 유일한 사랑. 그녀는 교활한 권신들과의 피말리는 권력 전쟁에서는 승리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목숨을 건 산실의 침상 위에서는 끝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가장 잔인한 장난은 따로 있었으니 그녀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 세상에 내놓은 아들이 훗날 황실을 피비린내 나는 골육상쟁으로 몰아넣은 끔찍한 저주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도구로 선택받았으나 황제의 심장이 되었고 가장 화려하게 피어났으나 가장 허무하게 져버린 자금성의 비운의 꽃, 효성인황후의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1653년 11월 북경의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한 여자아이가 해세리 가문의 저택에서 첫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사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세리 씨, 훗날의 효성인황후로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천진난만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청제국이라는 거대한 재단을 위한 희생양이자 권력의 균형추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13살이라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과 황실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했고 자신의 어깨에 가문의 명운을 짊어지고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던 한 소녀의 처절한 성장기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시절 청나라는 산해관을 넘어 중원을 차지했지만 통치 기반은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그녀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8살의 어린 나이로 강희제가 등극하자 조정의 실권은 4명의 보정대신에게 넘어갔습니다. 그중 오배라는 인물은 황제를 무시할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며 제국을 위협했습니다. 황실의 어른인 태왕태후 효장문황후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오배와 대립각을 세우던 해세리 가문의 수장 상리 손인와 손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비정한 정치적 계산이 바로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었고 오직 무너져가는 황권을 지탱하기 위해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상리의 손녀이자 가포랄의 장녀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탄생에는 씻을 수 없는 얼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아닌 첩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만주족 명문가인 해세리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서출이라는 꼬리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녀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짐을 지웠습니다. 그녀가 자란 저택은 화려했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무관이 드나들고 마당에는 살찐 말들이 울부짖었으며 창고에는 비단과 보석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예법과 신분의 벽이 존재하는 그곳은 어린 소녀에게는 화려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5살 무렵부터 그녀는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사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정원에서 뛰어놀 때 그녀는 조용히 할아버지 상리의 서재 구석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청나라 개국공신이자 산전수전을 다 겪은 늙은 사자 상리는 이 조용한 손녀에게서 남다른 기품을 발견했습니다. 상리는 손녀에게 바느질 대신 붓을 쥐어주었고 여인들의 수다 대신 역대 제왕들의 흥망성쇠를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명심하거라. 상리는 거친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황실의 방패다. 방패는 화살이 날아올 때 가장 먼저 맞아야 하는 법이지. 그러니 너는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그녀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 서린 비장함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가포랄의 눈치를 살피는 법을 배웠고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로 정실 부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서름을 삼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감춰진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척박한 바위 틈에서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1661년 젊은 황제 순치제가 천연두로 급사하고 겨우 8살인 강희제가 제위에 오르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헤세리 가문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오베라는 이름이 공포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베는 황제를 핑계로 반대파를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보정 대신의 우두머리였던 상리는 늙고 병들어 가고 있었고 오베는 그런 상리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10살이 넘은 그녀는 이제 집안의 분위기를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포랄이 조정에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아졌고 밤늦도록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 심각한 회의를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오베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저택의 담장을 넘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우연히 어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태왕태후가 어린 황제의 짝을 찾고 있으며 헤세리 가문의 딸이 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황후라는 자리는 세상 모든 여인이 꿈꾸는 자리였지만 지금의 정세 속에서 그것은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았습니다. 만약 황후가 된다면 그녀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는 손녀일 수 없었습니다. 오베라는 맹수와 맞서 싸워야 하는 최전선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거대한 운명의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665년 황후 간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피 튀기는 정치 전쟁이었습니다. 그녀는 후보 명단에 올랐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황후로 만들어 권력을 영구히 독점하려 했던 오베는 그녀의 선발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오베는 조정회의에서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상리의 가문이 명문이라 하나 저 아이는 정실의 소생이 아니라 천한 첩의 몸에서 난 서출입니다. 어찌 저런 미천한 신분의 아이가 국모가 되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은 12살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소문은 쏜살같이 퍼져나가 그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출생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만천의 약점으로 까발려지는 수모를 겪으며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기품을 갖추어도 어른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은 그저 서출이라는 하자가 있는 물건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태왕태후 효장문 황후는 단호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태왕태후는 오베의 야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오베의 딸이 황후가 된다면 강희제는 평생 오베의 허수아비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태왕태후는 오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언했습니다. 황후는 덕이 있어야 한다. 가문의 힘으로 황제를 보필할 수 있는 자는 상리의 손녀뿐이다. 이 결정으로 오베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흉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어린 그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1665년 9월 8일 대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북경거리는 붉은 깃발과 축하 인파로 넘쳐났지만 정작 주인공인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후의 대례복을 입고 수많은 보석이 박힌 무거운 관을 쓴 채 16명이 매는 감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대청문을 통과하여 자금성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궁궐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어린 시절과 자유가 영원히 단절되었음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가포랄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국의 황후이자 오베라는 적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에 던져진 어린 사냥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곤영궁에서 합근례 첫날 밤 의식가 치러졌습니다. 붉은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이 될 강희제를 마주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소녀는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가 아니라 그녀보다 1살 어린 잔뜩 긴장한 표정의 12살 소년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탐색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남녀 간의 설렘보다는 같은 처지에 놓인 동병상련의 감정이 흘렀습니다. 강희제는 오베의 기세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처지였고 그녀는 서출이라는 비난을 뚫고 힘겹게 이 자리에 앉은 처지였습니다. 촛불 아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이기 이전에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지켜야 하는 유일한 동맹이다. 그날 밤은 육체적인 결합이 아닌 두 외로운 영혼이 생존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결연한 밤이었습니다. 13살의 나이에 황후가 된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습니다. 곤영궁의 주인으로서 그녀는 내명부를 통솔해야 했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오베의 양녀와 그의 측근인 알필륭의 딸 훗날의 효소인 황후도 비빈으로 입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베의 위세를 등에 업고 호시탐탐 황후의 자리를 넘보거나 그녀의 실수를 잡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아버지 상리에게 배운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려는 비빈들에게는 엄격한 예법으로 다스리되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왕태후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효도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조용해 보였지만 그 내면은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강희제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오베에게 시달리고 돌아온 어린 황제가 분노에 차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차를 내오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이자 누이, 그리고 정치적 조언자가 되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험난한 궁궐 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연애 소설이 아니라 칼날 위에 선 두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버티는 처절한 생존기였습니다. 그러나 1665년이 저물어갈 무렵 불길한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인 할아버지 상리의 병세가 깊어진 것입니다. 상리가 쓰러진다면 오베의 폭주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고 그 첫 번째 타깃은 바로 황후인 자신이 될 것임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곤영궁의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가올 거대한 시련을 예감한 듯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1666년 대원래의 화려한 열기가 식어가기도 전에 황후 헤세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정치적 후원자이자 강희제의 가장 든든한 방패였던 할아버지, 수석 보정 대신 상리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상리의 죽음은 단순한 가족의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늑대무리 앞에 놓인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과 같았습니다. 장례식 날 황후는 하얀 상복을 입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슬퍼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관이 나가자마자 조정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오베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상리의 빈자리에 자신의 신복들을 채워 넣었고 황제를 보좌한다는 명분 아래 노골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14살이 된 강희제와 15살의 황후, 두 사람은 거대한 황궁 안에 고립되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오배의 눈길이 무서워 황제의 명을 거역하기 일쑤였고 상리의 아들이자 황후의 아버지인 가포랄 쫓아 오배의 위세에 눌려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황후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어린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두려움을 숨기고 강인한 척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아버지를 대신해 가문과 황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667년 강희제는 14세가 되어 형식적인 친정, 직접 통치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울 뿐인 선언이었습니다. 권력에 취한 오배는 황제의 권위를 짓밟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사건은 바로 또 다른 보정 대신 숙사하의 처형 사건이었습니다. 오배는 자신과 대립하던 숙사에게 누명을 씌워 사형을 시키라고 강희제를 압박했습니다. 어린 황제는 그럴 수 없다며 며칠을 버텼지만 오배는 황제의 면전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삿대질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결국 강희제는 굴욕적인 눈물을 흘리며 숙사하의 처형 문서에 옥새를 찍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황후에게도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곤영궁에서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돌아온 강희제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분노와 무력감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황후는 말없이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평범한 여인이었다면 같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을 찾았습니다. 폐하, 지금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저 늙은 역적은 폐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칼은 칼집 속에 있을 때 더 무서운 법입니다. 때가 올 때까지 웃으며 그를 안심시키셔야 합니다. 황후의 조언은 강희제에게 차가운 이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황후는 내명부 후궁 단속을 철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배의 양녀가 후궁으로 들어와 황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후는 오배의 양녀에게 깍듯이 대하며 경계심을 풀게 만들었고 겉으로는 아무런 야심이 없는 현모양처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한 고도의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조정에서 힘을 쓸 수 없게 된 강희제는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만주족의 전통 씨름인 부쿠를 즐기겠다며 또래의 어린 소년들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오배는 이를 보며 어린 황제가 정치는 모르고 노는 것에만 빠졌다며 비웃고 방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들은 단순한 놀이패가 아니었습니다. 강희제가 오배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선발하고 훈련시킨 비밀 특수부대였습니다. 이 위험한 도박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황후의 숨은 공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비밀 훈련이 발각되지 않으려면 황궁 내부의 보안이 생명이었습니다. 황후는 곤영궁의 나인들과 환관들을 철저히 통제하여 정보가 밖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오배가 입궁하여 황제를 아련할 때마다 황후는 일부러 다과상을 풍성하게 차리고 연회를 베푸는 척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배는 황후가 주는 차를 마시며 이 어린 부부가 자신에게 완전히 복종했다고 착각했습니다. 황후는 매일 밤 훈련으로 멍투성이가 된 강희제의 몸에 약을 발라주며 속삭였습니다. 폐하, 저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우리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두 사람은 죽음을 각오한 비밀을 공유하며 부부를 넘어선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가 되었습니다. 천하장사였던 오배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미리 훈련된 소년들의 조직적인 공격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시각 황후는 곤영궁에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거사가 실패한다면, 오배가 병력을 이끌고 궁으로 쳐들어온다면, 그녀는 품속의 작은 단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만약 황제가 실패하여 죽임을 당한다면 자신도 그 뒤를 따라 자결하여 오배에게 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였습니다. 궁 밖에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에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했습니다. 마침내 승전보를 알리는 전령이 곤영궁으로 달려왔습니다. 황후마마, 역적 오배가 체포되었습니다. 폐하께서 친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순간 황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6세의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공포와 긴장이 일시에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상리에게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긴 어둠이 걷히고 진정한 황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배가 제거되고 강희제가 권력을 장악하자 황후의 지위는 반석 위에 올랐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이제 황후를 단순한 서출 출신이 아닌 황제와 함께 역적을 물리친 지혜로운 국모로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승리는 부부에게 개인적인 기쁨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 소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1669년 겨울, 황후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가 바로 강희제의 첫 번째 아들 장자인 승호입니다. 강희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 부부에게 내린 승리의 징표다라고 외치며 황후가 낳은 첫 번째 적장자였기에 이 아이를 반드시 후계자로 키우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황후에게 아들 승호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차가운 권력 투쟁 속에서 얻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밤새 요람을 지켰습니다. 강희제 역시 정무가 끝나면 곤영궁으로 달려와 아이를 안아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는 효성인 황후의 짧은 생애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했던 마치 봄날의 꿈과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질투가 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품 안의 아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비극의 서막인 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672년 운명은 그들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승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으나 열은 며칠이 지나도 내리지 않았고 아이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황후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아이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전국의 명의를 불러 모으고 좋다는 약은 다 썼지만 하늘은 무심했습니다. 결국 승호는 사살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의 작은 심장이 멈추던 순간 황후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싸늘한 시신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고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녀의 절규는 곤영궁의 담장을 넘어 자금성 전체를 울렸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황후의 몸과 마음을 급속도로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했고 멍하니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강희제 역시 비통함에 잠겼지만 황제라는 자리는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국정을 돌봐야 했고 밤이 되어서야 몰래 아내를 찾아와 함께 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곤영궁에는 이제 아이의 웃음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과 죽음의 그림자만이 감돌았습니다. 슬픔이 차에 가라앉기도 전인 1673년
청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대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남쪽의 강력한 군벌인 오삼계가 주동이 되어 일으킨 3번의 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청나라의 존망이 걸린 거대한 내전이었습니다. 반란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조정의 인심은 흉흉해졌습니다. 청나라의 운명이 다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강희제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조정 대신들은 잔인하게도 황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실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확실한 후계자, 즉 적장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황후 마마께서 하루빨리 대통을 이을 아들을 생산하셔야 군심이 안정될 것입니다. 처사들을 잃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황후에게 또다시 아이를 낳으라는 요구는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인 강희제가 전방에서 반란군과 싸우느라 피가 마르고 있는데 자신이 후방에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지원은 든든한 후계자를 낳아 황실의 정통성을 세우는 것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후는 눈물을 닦고 다시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디 쓴 탕약을 마시며 억지로 기력을 보충했습니다. 밤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폐하를 도울 수 있게 해주소서.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비장한 거래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1607 13년 말 황후는 다시 회임 임신하게 됩니다. 궁궐은 오랜만에 기쁜 소식에 들썩였지만 정작 당사자인 황후와 강희제의 표정은 밝지 못했습니다. 황후의 몸은 이미 첫 번째 출산과 아이를 잃은 슬픔,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마마의 맥이 너무 약하십니다. 이번 출산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강희제는 뱃속의 아이보다 아내의 건강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오는 급보를 처리하는 와중에도 수시로 곤영궁에 들러 아내의 손을 잡고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황후는 강했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남편을 살리고 제국을 구할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삼계의 반란군이 기세를 올릴수록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입덧으로 음식을 넘기지 못하면서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 억지로 미음을 삼켰습니다.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 제단에 올라 부디 아들이기를, 부디 건강하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타올랐습니다. 1607 14년 음력 5월 3일 자금성의 하늘은 맑았지만 곤영궁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마침내 산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시작된 진통은 오후가 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실 밖에서 기다리던 강희제는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비명소리는 점차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려 애쓰고 있었지만 산모의 기력이 너무나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사시 마침내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폐하, 경하 드리옵니다. 건강한 황자님이십니다. 태어난 아이는 훗날의 윤희부 일런이었습니다. 강희제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적장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반란군에게 보란듯이 내밀 수 있는 황실의 큰 경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아이를 받아낸 산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마, 정신 차리십시오. 피가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출산 후 태반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산후출혈, 혈붕이 발생한 것입니다. 쇠약해진 황후의 몸은 쏟아지는 피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곤영궁의 바닥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고 비릿한 혈향이 진동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강희제는 채통도 잊은 채 산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황후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강희제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황후, 안 돼. 나를 두고 가지 마시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가 어린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황후는 힘겹게 눈을 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쳤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젖먹던 힘을 다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폐하, 부디 우리 아이를, 그리고 이 나라를.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갓 태어난 아들이 있는 쪽을 고개 돌려 바라보려 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경 신시, 붉은 노을이 자금성의 기와를 물들일 무렵 효성인 황후 헤세리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21세,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방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력 넘치는 울음소리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황제의 절규가 뒤섞여 기묘하고도 슬픈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불쏘시개로 삼아 제국의 후계자라는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자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밤 강희제는 곤영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내의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오배의 위협 속에서도 3번의 난이라는 전쟁 속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철의 군주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맹세했습니다. 그대가 목숨 바쳐 낳은 이 아이를 내 목숨보다 귀하게 지키겠소. 이 비극적인 죽음은 강희제의 남은 생애를 지배하는 거대한 트라우마가 되었고 청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사건들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곤영궁의 주인 효성인 황후가 떠난 그날 이후 자금성은 한겨울보다 더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강희제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21살의 젊은 황제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내의 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황실의 법도에 따르면 황제는 감정을 절제하고 국정을 우선해야 했기에 황후의 상례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희제는 이 모든 관례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흰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으며 신하들이 제발 옥체를 보존하소서라고 읍소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3번의 난이라는 전쟁도 제국의 안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차갑게 식어버린 아내의 곁에 1분이라도 더 머무는 것,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강희제는 아내의 시신이 안치된 관을 어루만지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대는 나를 위해 오배와 싸웠고 나를 위해 아이를 낳다 죽었소. 짐이 천하를 가진들 그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궁녀들과 환관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황제의 통곡 소리에 눈물을 훔쳤고 조정 대신들은 황제가 슬픔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강희제에게 효성인 황후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고독했던 유년 시절과 가장 위태로웠던 정치적 위기를 함께 견뎌낸 영혼의 반쪽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면서
강희제는 아내에게 바칠 시호, 죽은 뒤에 내리는 이름을 직접 고심했습니다. 수많은 글자가 후보로 올라왔지만 황제의 마음에 차는 것은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강희제는 붓을 들어 두 글자를 적어 내렸습니다. 인요 렌샤오. 인렌는 어질고 자애롭다는 뜻이며 효샤오는 부모를 잘 섬긴다는 뜻입니다. 강희제는 선포했습니다. 황후는 짐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외롭고 힘들 때 곁을 지켰으며 윗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품었다. 그녀의 덕성은 역사상 그 어떤 황후와도 비길 수 없으니 인효황후라 칭함이 마땅하다. 이 시회는 아내에 대한 황제의 절절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통 시호는 예부의 관리들이 의논하여 올리는 것이 관례였으나 강희제는 직접 이 이름을 지어 올림으로써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만천에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알았을까요? 이 아름다운 이름이 훗날 그녀를 영원히 박제된 완벽한 황후의 이미지로 가두어 버릴 것임을 말입니다. 효성인 황후가 목숨과 맞바꿔 낳은 아들 유니부 인런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강희제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죽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그녀의 분신이었습니다. 강희제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겠다. 그것이 목숨 바쳐 아이를 낳은 아내에 대한 나의 의리다. 1675년 12월 강희제는 청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결정을 내립니다. 태어난 지 겨우 1년 남짓된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젖먹이 유니부를 황태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이는 청나라 황실 전통을 완전히 깨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청나라는 본래 황제가 죽기 전에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능력이 뛰어난 왕자를 추대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린아이를 태자로 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아이가 요절할 수도 있고 자질이 부족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정 대신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폐하, 황자께서 너무 어리십니다. 3번의 난이 평정되지 않은 지금 후계 구도를 너무 일찍 확정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희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모, 정실황후가 낳은 적장자다. 황실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태자 책봉을 늦출 수 없다. 겉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죽은 아내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보상 심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강희제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아들에게 최고의 지위를 주는 것으로 씻으려 했습니다. 그는 유니부를 태자로 책봉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보시오,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소. 우리 아들이 이 제국의 주인이 될 것이오라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도한 사랑은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비호 아래 태어날 때부터 황제 다음가는 권력자로 자라난 유니부는 점차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태자 책봉 이후 강희제는 유니부의 양육을 직접 챙겼습니다. 보통 황자들은 유모와 태감들의 손에 자라거나 별궁에서 생활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강희제는 유니부를 자신의 침전인 건청궁 옆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는 나라시를 보다가도 틈만 나면 아이를 찾아가 직접 글을 가르치고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봐주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가 한 손에는 상소문을 들고 한 손으로는 어린 태자를 안고 있는 모습은 궁궐 사람들에게 기이하면서도 애처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강희제는 유니부에게서 죽은 효성인 황후의 눈매를 찾았고 아이가 웃을 때마다 아내가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시기
강희제는 후궁을 통해 다른 아들들도 얻었지만 윤희부에 대한 사랑은 편애에 가까울 정도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윤희부가 천연두에 걸렸을 때는 모든 정무를 중단하고 며칠 밤낮을 간호하여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황제에게 윤희부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아내와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한편 강희제는 매년 효성인황후의 기일이 되면 만사를 제쳐두고 그녀의 빈소 아직 능히 완공되지 않아 임시로 모신 곳을 찾았습니다. 3번의 난이 절정에 달해 전황이 위급할 때조차 그는 아내를 추모하는 의식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황제의 마음 한구석은 늘 1607 14년 5월 아내가 떠나던 그날의 곤영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효성인 황후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난 1681년 마침내 지루했던 3번의 난이 평정되었습니다. 제국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강희제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강희제는 미뤄왔던 숙제를 마무리했습니다. 효성인 황후를 영원히 쉬게 할 황릉, 경릉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1681년 3월 웅장한 장례 행렬이 자금성을 떠나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7년 동안 임시 거처에 머물렀던 효성인 황후의 관이 마침내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강희제는 친히 그 행렬을 따랐습니다. 7년 전 21살의 젊은 나이에 아내를 보냈던 황제는 이제 28배 성숙한 군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서린 슬픔은 7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하 궁전의 육중한 돌문이 닫히고 효성인 황후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질 때 강희제는 한참을 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편안히 쉬게 되었지만 황제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없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대여, 이제 편히 쉬시오. 내 언젠가 그대 곁으로 가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리다. 경릉에 그녀를 묻음으로써 장례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강희제의 마음속 장례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틈만 나면 경릉을 찾았고 훗날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그녀의 곁에 묻히겠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효성인 황후는 떠났지만 그녀의 존재는 유령처럼 혹은 수호신처럼 강희제의 남은 생애 40년을 지배하게 됩니다. 경릉의 문이 닫히고 효성인 황후가 영원한 잠에 든 후 강희제의 모든 애정은 그녀가 남긴 유일한 혈육 윤희부에게 쏟아졌습니다. 황제에게 이 아이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 자신을 지켜낸 아내의 분신이었습니다. 강희제는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어미를 잃고 불쌍하게 자라지 않았느냐며 윤희부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었고 파격적으로 어린 나이에 태자로 책봉하여 자신의 곁에 두고 길렀습니다. 그러나 어미의 따뜻한 훈육 없이 아버지의 맹목적인 비호 아래서만 자라난 태자는 점차 독이 든 나무처럼 비틀려 자랐습니다. 윤희부는 자신이 효성인 황후의 아들이라는 절대적인 혈통만을 믿고 형제들을 무시했으며 황제의 권위를 빌려 오만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다른 황자들은 전장을 누비며 공을 세웠지만 궁궐 안에서 아버지의 치마폭에 쌓여 자란 태자를 보며 질투와 증오를 키웠습니다. 강희제는 태자의 자질이 부족함을 느꼈으면서도 그를 부정하는 것이 곧 죽은 아내의 희생을 부정하는 것만 같아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자의 기행은 도를 넘었고 마침내 황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708년 9월 목란위장 사냥터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강희제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끊어놓았습니다. 태자가 형제들의 죽음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영모의 징후까지 보이자 강희제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내와의 약속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희제는 모든 신하를 소집하여 태자의 폐위를 선포했습니다. 조서를 읽어 내려가던 늙은 황제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3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이 유니부를 태자로 세운 것은 오직 효성인 황후 때문이었다. 황제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황후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날 때 짐은 그녀의 핏덩이를 보며 이 아이를 천하의 주인으로 만들어 그대의 희생을 보상하겠노라고 맹세했다. 그러나 짐의 지나친 사랑이 결국 자식을 망치고 죽은 황후를 볼 면목조차 없게 만들었구나. 그날 효성인 황후가 남긴 제국의 희망은 가장 추악한 죄인이 되어 유폐되었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상처도 깊다는 말처럼 강희제와 효성인 황후의 지독한 사랑은 결국 아들의 파멸이라는 가장 슬픈 결말을 맺고 말았습니다. 강희제는 빈 옥좌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황후여,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내가 우리 아들을 지키지 못했소. 아들을 폐위시킨 후 강희제는 급격히 늙어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의 등은 굽었고 눈빛은 빛을 잃었습니다. 자금성은 여전히 화려했고 제국은 번영의 정점을 달리고 있었지만 황제의 내면은 텅 빈 폐허와 같았습니다. 남은 아들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물어뜯는 모습을 보며 강희제는 뼈저린 회한에 잠겼습니다. 만약 효성인 황후가 살아있었다면, 그녀가 살아있어 자식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다면 형제들이 이토록 서로를 미워하는 짐승이 되었을까? 강희제는 정무가 끝나면 곤룡궁 털을 거닐거나 효성인 황후가 남긴 유품을 꺼내보는 것으로 소일했습니다. 그가 가장 아꼈던 물건은 그녀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작은 자개함과 유니부를 낳고 입었던 피 묻은 옷자락이었습니다. 황제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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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강희제는 신하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국의 미래에 대한 당부였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동쪽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경릉에 묻어다오. 효성인 황후가 48년 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이제 가서 못다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1722년 12월 20일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강희제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지독했던 권력의 무게를 내려놓고 드디어 그리운 사람 곁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723년 강희제의 관이 경릉 지하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육중한 돌문이 열리자 48년 전 안장되었던 효성인 황후의 관이 고요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산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영혼은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13살, 12살 어린 나이에
서로의 손을 잡고 떨며 들어왔던 자금성, 5배의 위협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던 밤들, 그리고 죽음이 갈라놓았던 긴 세월의 강을 건너 두 사람은 이제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부부가 되어 나란히 누웠습니다. 효성인 황후 헤세리는 오늘날까지도 청나라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황후로 평가받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정치적 도구로 입궁했지만 뛰어난 지혜와 덕성으로 남편을 내조하여 강희 성세의 문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목숨 걸고 낳은 아들은 실패했지만 그녀가 남편에게 심어준 사랑과 헌신의 기억은 강희제가 성군으로 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자금성의 곤영궁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면 궁궐의 처마 끝에서 맑은 풍경 소리가 들려옵니다. 강희제와 효성인 황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황실 비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가장 평범한 행복조차 누리기 힘들었던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베이징 동쪽 경릉의 숲, 바람이 나무를 흔들면 마치 두 사람의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3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사랑이 권력보다 강하고 기억이 죽음보다 길다는 진리를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역사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이름, 효성인황후 헤세리. 그녀는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되어 빛날 것입니다.